예, 과기부는 감액한 게 적습니다. 증액된 거 많아요. 저희 서면 드렸는데 증액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산이야 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수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김영숙 교수가 누구라고 왜 저러는지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김영숙 관련된 예산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대 R&D 카르텔의 1.3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1번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기업이 낍니다. KT가 꼈죠? 그래갖고 예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김영숙 예산을 살짝 끼워 넣는 방식 1번. 3번 중복 예산인데 중복 아닌 것처럼 단어를 바꾸고 앱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과잉행동 장애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대한민국 아이들 건강을 망칠 생각이잖아요. 왜 이런 예산 잘못된 거 과감하게 이건 하지 않겠다 말을 못 하십니까? 신뢰도 다 떨어지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용산 예산 그리고 김영숙 교수 관련 R&D 카르텔 8개 유형 중에 1.3 딱 떨어지는 거 예결 소위에서 100% 삭감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는 그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류비까지 동원해서 엉터리 방심위 정치심의와 불법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재판이 벌어졌고 이 재판 방어를 위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판마다 판판이 집니다. 그러면 사법부 불복합니다. 지금 이런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심위 위원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추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불필요한 방송 장악 예산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다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네, 하세요. 5분 드리세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혜민 의원 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김영숙 교수 관련된 사업에서 특히 김영숙 교수 맞춤형 공고라고 제가 국감 중에 말씀을 드렸던 ADHD 관련된 사업 예산은 다 삭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서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 아까 한민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대해서요.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기재부가 내리꽂은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과정상의 문제 또한 문제고요. 그걸 과기정통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제 주질이 가기 전에 한번 짚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기존 보안 모델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셔야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짜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생산성 저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마구 도입 이렇게 되면은 좀 큰일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봤더니 내역이 딱 뭉뚱그려서 2개로 나와 있는데 그 상태면 저는 예산 편성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거를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린 이유가 알고 그렇게 내리꽂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꼭 기재부에 따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는 과방위 예결소위위원으로서 전액 삭감 의견 올리겠습니다. 기재부 보고 안 그러면은 제대로 된 내역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정화 의원님의 질의에서 네이처지에 논문 실은 학생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더니 장관님께서 이상한 의견이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인식 상황인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는 저한테 답변기회를 좀 현장이 주시면 반영이 좋겠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혹시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안 발표가 7일인가? 그때 됐을 때 과학기술계 쪽에서 꽤나 유명한 되게 큰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이 있어요. 요지는 이번 정권에서 한국과학기술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계가 천공의 성 라퓨타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진데 현장에서는 그런 언급하신 부분과 완전히 정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죠. 이번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예산 전면 복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연적인 생태계, 왼쪽을 보면은 맨 위에는 포식자가 있죠. 덩치가 크고 개체수가 적습니다. 맨 아래는 풀뿌리죠. 거기는 굉장히 그 사이즈가 작지만 개체수는 굉장히 많죠. 오른쪽이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내놓은 R&D 예산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과기정통부에서 R&D 예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실 때 R&D 생태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생태계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이잖아요. 가져왔습니다. 생애 기본 연구를 폐지하고 개인 기초 연구 과제 수를 축소하고 해서 저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동안 되게 여러 번 지적을 해왔고요. 예결 소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빨간색 박스 쳐진 것의 맨 오른쪽 두 컬럼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생애 첫 연구나 기본 연구 신규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번 국감할 때 제가 한양대 무용전공하신 김영숙 교수 마음건강 관련된 예산은 수백억씩 꽂히는데 1, 2억 없어서 비체열 혈당 체크 연구 중단하시게 된 이기진 교수님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예를 든 이유는 기본 연구가 우리나라 기초 연구계의 근간을 떠받치는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맨 아래 생태계, 맨 아래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2022년도, 그 다음에 2025년도 사업공고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내놓은 거죠. 2022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관련된 건데, 보시면 풀뿌리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60개 내외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2025년도 이번에 내놓으신 거를 보시면은 우선 거기 그 항목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씨앗 연구 등등등 해서 우수 연구 안에다가 낑겨 넣어 놓으셨는데 개수가 우선 720개에서 800개 내외입니다. 이 안은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 정부는 R&D에 장기 투자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장기 투자는 적어도 R&D에서는 말 그대로 길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노벨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노벨상 초기 투자에 과연 이런 식으로 다 된 밥에만 연구비 투자하냐?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깎아버린 연구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즈가 크고 인맥만 좋은 곳에 돈을 몰아주겠다? 그거야말로 생태계 파괴하는 무식한 예산이고요. 풀뿌리 연구자들 외면하는 R&D 카리텔 예산이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된 사업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업의 유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잘게 쪼개놔서 아마 연구과제에 지원해보셔서 지금 끄덕끄덕 아실 텐데,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과제에 지원을 해야 될지 현장의 혼돈 그 자체여서, 그래서 천공의 성 라퓨타는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기초연구만큼은
분야나 방식 한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개체수 얘기했잖아요. 예산 증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제 수가 꽤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까 씨앗 연구라고 이름도 있던데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제 개수 중요한데 아까 생태계 그림 기억하시죠? 씨앗 5개 심어놓고 100% 발화율 이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과제 수가 2021년에 비해서 1917개 줄었습니다. 과제 한 개당 아마 연구자 뭐 3-4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어림잡아 한 7,000명 정도의 연구자가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증가하고 지금 재배분해서 개인 기초 과제 수 복원을 해야 합니다. 아마 새로운 장관님 오셔서 뭔가 새로운 거 신설하고 하면 업무 성과로 들어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싶을 정도의 지금 예산안이고 장관님 이거야말로 장관님께서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업무 성과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안 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방위 저희 예결 소위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저도 예결 소위 위원이지만 정경용 과방위 예결 소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장관님 제가 전에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위해선 예산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 또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볼 시간이 영상 앞부분만 좀 틀어볼까요? 세워주세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Attention is all we need라는 논문을 검색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아카이브라고 불립니다. 프리프린트되는 논문들이 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AI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챗GPT의 T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가에 사용하는 정량 지표인 임팩트 팩터 아카이브는 몇 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평가받는 지표의 임팩트 팩터는 0점입니다. 네, 저렇게 전 세계 AI 분열 뒤집은 논문이요. 네, 진짜 여기 옆으로 치워두고 임팩트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그때 말씀드린 후에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 체계를 바꾼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디어 중심의 평가, 그 다음에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쌍방간 향 심층 토론 평가 다 좋은데요. 문제는 도약, 계층, 리더 연구 이런 소수 사업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저는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불성실하게 하면 강력한 페널티를 주되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평가는 결국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저한테 좀 답변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네. 네. 2분 드리세요. 네네. 우리 전체 예산에서 과학, 소위 기초과학의 예산은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술 쪽하고 이제 계속 섞여가지고 자꾸 혼동이 되고 있고요. 또 과학자가 아까 그 어떤 분의 얘기 그런 조금 그 극단적인 얘기는 사실은 과학 쪽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피해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 사이언스 하는 분들 쪽에서 나오는가 이게 좀 의아스럽고 단지 이제 기술 쪽 분들이 많은 삭감을 당했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소부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거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소부장 과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단지 상업화가 어려운 거지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과제는 그 성격상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는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사이언스 쪽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한다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마 그 풀뿌리에서 3천만 원씩 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3천만 원을 줘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그 인건비로 쓰기도 어려운 돈이고, 그건 너무 단위가 작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천만 원, 가급적 한 1억 정도는 줘야 신진 연구자가 이제 털을 담는데, 박사를 하나 내는데 한 5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 이 풀뿌리 이런 걸 다 없애고 이런 거는, 그런 쪽에서 생태계를 조금 약간 교란한 측면이 있다. 이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라미드 구조가 제대로 된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도 저희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이 과정이 어디서 온 거냐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서 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AI 시대로 해가지고 급격히 이제 과학기술 생태계가 확 바뀌어 나가는데 국가 R&D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결단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타임을 충분히 쓰면서 따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이 4시 20분에 회의장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가방위 위원님들은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1차관이 출석하면 과기부 2차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4시 20분에 오신다고. 거기를 먼저 가셔야. 저거 교체를 해야 될것 네네, 같습니다. 가십시오. 예, 거꾸로네요. 예, 그리고 정동영 소위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데요. 결과에 따라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주질의를 전부 마친 후에 30분쯤 후에 양당 각자 협의할 시간을 좀 드리고 정회했다가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의 요청의 건을 해결할 때까지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이차관님. 네. 지금 최근에 10월 29일 날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의료기술평가규칙을 개정하면서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문헌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 허용한다. 그 다음에 평가 이후의 신의료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구득하도록 한다. 평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재평가 과정에서 기존 2년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사안입니다. 이건 뭐냐면 김형숙 교수 디지털 치료제 임상 통과되지 않은 비침습적 방식의 의료기술 이런 데 대한 사용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상 문헌을 임상 시험을 대체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이거는 매우 과학기술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과기부는 전혀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고 아마 관련 완화 내용에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거든요. 그러면 부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죠. 예, 그게 입법 예고된 것들은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AI 초거대 AI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중복 투자되고 또 군 장병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또 지금 25년 예산에도 여러 예산들이 또 유사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로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김형숙 유사 예산들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터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충분한 그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과기부하고 협의 없이 임상문헌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하는 이런 식의 발상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좀 더 외람된 말씀입니다. 그 기준을 좀 확인해 보는데요. 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복지부 자체도 R&D 성격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 자체는 식약청에서 또 인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식약청에 의한 디지털 치료제가 허용된 사례들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준이 국감에서 논의됐던 이거하고 이렇게 연계되지는 맞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의 상식에 가깝죠. 이 비침습적 의료기기라고 하는 표현은 그 김영숙 교수 등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규칙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과기부와의 사업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부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숙 교수 관련 유사 사업들, 그 한국연구재단이 25년부터 29년까지 50억 들여서 전주기 정신건강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 그 다음에 나이파 디지털 혁신기술 K케어 네트워크, 또 나이파 AI 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 융합선도, 나이파 AI 일상화 확산, 이 유사 사업들 연구재단에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주지 않고, 충분하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증되지도 않았고 기술의 신선성이나 새로움도 없는 그런 유사 사업들을 김건희 여사가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지니까 전 부처가 나서서 이게 지금 이런 데 대한 검증이나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산소에서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통위의 사무처장님. 네. 마이크 있습니까? 잠깐 멈추시고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우리 그 방통위의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편성할 때 5인 방통위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5인으로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임명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 예산은 불용 처리됩니까? 인건비는 아마 불용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가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결이 가능한 위원회는 아니죠.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내년 예산에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 방송통신분쟁위원회 관련 예산을 신설했죠. 그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이게 25년 예산에 법정위원회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6개월분을 5,800만 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는 왜 책정을 한 겁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규정에 상임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결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결이 불가능한 그런 체제인데 이런 중요한 분쟁위원회에 예산을 신설한 것은 다소 좀 특이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네. 현재 직무대행님은 그 1인 체제에서 거의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명령을 할 수가 없죠.
뭐 그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예. 네,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네.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본인의 처지가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구성 분자일 수는 있어도 그냥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사무처장이나 기조관, 주무관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다른 고급 간부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무기력한 행정 행위를 하고 계신데 방심위원으로서의 인건비, 뭐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 그런 것들을 내년에 상정한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방심위에서 여러 가지 법정 제재한 것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30전 30패 본안 소송은 아니지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처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방심위가 뭐 3건이나 9건이나 이게 아니라 30건을 다 가처분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그 업무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소송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방통위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그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해서 좀 부당한 심의의 편향성이라든가 위법성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집행정지라고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승소한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주로는 2인 체제에서 우리 방통위가 의사결정한 것들 그런 것도 다 그 가처분에서 여러 가지 좀 패소가 있었고 방심위는 민원 사주한 것들입니다. 민원 사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국정감사 때도 계속해서 AI 혁명적 투자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인력 양성에 미친 듯이 투자하겠다. 마크롱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지금 AI 국가위원회가 발족한 지 한 달 반인데 그 활동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뭐 그 이후로는 아직 회의는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느슨해가지고 분과위 회의는 합니까? 네, 분과위원회는 하고 있다고.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전문위원들 중심이라서 저는 예. 참가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로만 국가 AI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진두지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AI에 대한 그런 의지와 획기적 아무리 계획이 창대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뭐 허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점 하나 강조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때부터 여러 번 누누이 다각적으로 지적한 사례 중에 김형숙 교수의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54억 의원들께서 다 이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한 바에 의하면 사실 그 과제의 시발은 2019년도였습니다. 예, 경과는 뭐 다 충분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가 됐고 단지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예. 했지만 이것은 과제를 관리하는 이 나이파 관리기관이나 또는 뭐 지난번에 그 NRF 그 뭐라 그러죠? 예. 그 말씀 취지 연구재단의- 알겠고요. 어쨌든 예. 그 삭감 이유는 이게 이제 중복 과제라는 거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R&D 카르텔을 지적하고 그걸 개혁하겠다고 내세운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AI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겨우 그 GPU 석 장을 확보했는데 8장 한 세트를 하려면 한 4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 54억이면 GPU 100장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연구소, 대학, 벤처 스타트업 같은데 아주 이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데 그 낭비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님, 그 지난번에 10월 24일 상임위원회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돌려보내라고 의결했어요. 권고 이행했습니까?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둘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기간이 다 돼 가는 것 같고요. 아마 해당 조치는 어느 정도 절차 위원회가 즉각 복귀시킬 것을 위원회 의결로 했잖아요. 위원회 의결을 지금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직무대행이 지금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겁니까? 전혀 존중합니까? 예, 당연히 존중하고요. 지금 검찰 수사관 2명, 경찰 수사관 2명 계속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10월 24일 국회가 의결한 이후 업무 일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그분들도 검찰에 가서 경찰에 가서 수행해야 할 공무가 있잖아요. 방통위 앉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그 수사관들이 와서 뭐 회계 감사 이런 거 지원한다는데 특정 업무 경비 내년도에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심위가 저지른 일 때문에 소송 비용을 변호사 비용 등등 해서 예를 들면 방통위 운영지원과의 기름값 2,2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끌어다 쓰고 또 운영지원과 직책수행경비 기타 운영비 해서 3,000만 원 또 기획조정관실의 일반 수용비 9,500만 원 뭐 이런 돈까지 해서 1억 5,700만 원을 소송 수행 비용으로 끌어다 썼는데 그 삭감해도 이의 없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삭감해도 위원회 돌아갔잖아요.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넷 해산 이런 사태까지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직접 수행한다. 그런데 이거 4억 3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 예산 중에 57억여 원, 방심위 예산 가운데 43억여 원, 약 100억 원이 저희 의원들 판단으로는 불효불급한 예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같이 방통위와 방심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직무대행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침에도 제가 조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이런 보면은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마치 지급되지 않으면 더 유리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사에서 갈등은 당연히 상존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듣고요. 방식은 네,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어쨌든 방심위가 지금까지 MBC, YTN 또 뭐 JTBC 등등 해서 방송사들의 29건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방심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데 이 방송사들이 다 이게 불복해서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 29건 가운데 29건을 다 인용했어요. 다 이게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심위의 일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하고 법원이 손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하려고 무슨 기름값까지 끌어다가 소송 비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결국 이 방심위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내려가고 방송사들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검열에 대한 자기 검열
아무래도 정권을 의식하고 방심위를 의식하고 방통위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방심위는 월급은 받되 그러나 작년 올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과징금 매기고 징계 매기고 하는 그런 일들 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4억 2천, 기획조정관실 9억 8천, 방송기반국 3,500만 원, 그 다음에 법무 인건비 220억 가운데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연봉 인상률 그건 감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건비 210억 가운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위원장 또 상임위원 연봉에서 4억 삭감 하급 직원들 하후 상박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직원들 처우 개선에 돌려 써라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 26억 또 홍보 콘텐츠 비용 1,500만 원 또 방송 심의 활동 비용 가운데 13억 등 토탈 시청자 미디어 재단까지 합쳐서 100억 원의 예산을 예산 소유에서 삭감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간사님 협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오늘 중으로